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끝이 났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북한과 경유 밀거래를 시도한 석유업자가 붙잡혔다는 내용,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가축 폐사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 알아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죠.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25회 세계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일 폐막했습니다. 대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잼버리 대회 전 우리 이슈 체크에서도 그간 잼버리 대회 준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개선점이 필요하다 여러 번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결국 좋지 않은 모습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또 안타깝고 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제 잼버리는 끝났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잼버리가 이 파행 속에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를 두고 정부와 조직이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 좀 급급한 실정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잼버리를 위해 조성된 대집회장과 이 활동장 등이 사실상 방치될 우려도 있고요. 또 남은 새만금 개발이 또다시 표류하는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정치권,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각각 어떤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당의 화살은 전라북도를 향해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국민의 혈세에만 눈독 들이고 정작 행사 준비에는 소홀히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전라북도의 모든 부실을 낱낱이 밝혀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전면적인 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정부와 조직이 그리고 전라북도 간에 의사결정이나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여야를 떠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 미흡한 폭염 대비와 운영 미숙으로 파행된 이 잼버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가장 좀 관련이 있는 부처인 즉 여가부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이었죠. 전북 책임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발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도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라북도가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하물며 도지사로서는 더 억울하겠죠. 이 김관영 도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 책임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책임과 권한이 일치해야 한다면서 이 화장실 위생이나 이 폭염 대책 등은 전라북도가 아닌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업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 전라북도가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난을 받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여야 간의 정쟁에 희생양이 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에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 집행 내용을 좀 꼭 챙겨보겠다, 이러한 내용 것 같습니다만은. 네, 국회 잼버리 종료 전부터 이 전라북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요청 자료로는 잼버리 관련 예산 집행 내용, 전북지사의 업무 추진비, 출장 경비 등이며 대부분은 예산 자료와 해외 출장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계적 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만큼 감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인해 오랜 기간 이제 전북의 수건 산업이었던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이 또다시 요원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감사원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대적인 감사를 천명했습니다.
전라북도 뭐 초긴장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사법 수사기관의 또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겠느냐, 여기에 대한 또 우려도 있습니다. 네, 지난 16일 감사원이 잼버리에 대한 감사 준비 단계에 이미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이 전라북도 현장 감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이유로 이 대규모 이 SOC 사업, 즉 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남용하거나 오용한 부분이 없었는지가 주된 감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서 만약 좀 전라북도의 어떤 잘못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말씀하신 형사처벌로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원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이 여가부와 행안부 그리고 스카우트 연맹 조직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도 이 감사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감사로 인해서 좀 많이 긴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법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지겠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경우 1,800톤을 밀반출하려던 석유업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어찌된 사건입니까? 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인과 접촉해 경유를 판매하려던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경유 1,870톤을 북한 측에 밀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검찰은 또한 이들이 북한과의 거래 이외에도 중국 회사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경유 5만 2천 톤을 브로커들에게 판매해서 이 경유 대금 약 430억 원을 송금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서 중국 업자에게 경유 5만 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합니까? 네, 북한의 경유를 밀수출했다라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중범죄이기도 하고 쉽게 일어날 수도 좀 없는 것이긴 한데요. 하지만 의외로 이 불법 선박간 환적, 즉 STS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환적 정황이 약 40여 건이 좀 포착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 북한의 어떠한 물품도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간 환적은 그 종류와 물건, 양에 상관없이 모두 위법한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포착만 할 뿐 실질적으로 이거를 미리 사전적으로 체포를 한다거나 적발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사건은 이 북한으로의 이 경유 밀반출 사례를 좀 구속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에 또 밀반출하거나 또 판매를 하려 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죄목에 대한 또 처벌이 따라야 되겠고요. 자, 일단 북한의 경유를 밀반출한 것은 그런 계획은 미수에 그쳤습니다만은 거래 수법이나 거래 규모로 봐서는 종전에도 이러한 밀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검찰 관계자는 이 미수에 그친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이 피고인들이 북한으로 경유 반출을 성사시킨 추가 범행에도 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불법 선박간 환적 사례가 올해에만 40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 북한으로 경유가 밀반출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아마 집중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상황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 대규모의 경유를 밀반출했다, 이적 행위로도 간주할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 검찰은 일단 남북 교류 협력 위반의 죄를 우선해서 구속 기소한 상태고요. 이 외에도 11억 원을 정상적인 무역 대금으로 가정에 송금받은 것은 이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엔은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어떤 물건도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제 위반을 해서 북한에 이 경유를 수출했다라는 사실은 뭐 사실상의 이적 행위로서 그 위법이 매우 중대하고, 만약 법원에서 이적 행위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아주 중대한 처벌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닭과 오리, 돼지 등 4만 2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어떤 규모입니까? 네, 전라북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닭 3만 6천여 마리와 오리 5천여 마리, 그리고 돼지 1,200마리 등 모두 4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들으면 수만 마리의 동물이 폐사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폭염 기간이 짧아서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는 피해 수준이 58%에 그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에도 축산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있습니까? 네, 폭염과 폭우와 같은 기상 이변만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 정부가 어떤 과실이 있지 않는 한은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민간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 내 특별약관 등이 있는데, 특히 가축 재해보험은 국가가 이제 보험료를 일부 좀 지원해준다라는 점에서 정책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 동물을 재산, 즉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난 상황에서도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 복지의 인식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이 동물의 집단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갖추고 있고 그만큼 또 실효성을 좀 거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농장 주변에 가축 대피소를 확보하고 동물 의약품이 담긴 비상 키트를 항상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 발생 시에는 이 전문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외국은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먹기 위해 도축할지언정 재해 등 예정되지 않은 고통으로 가축의 죽음은 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동물 보호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인식이 좀 생긴 만큼 이 동물들의 집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처럼 이제 축산 농가뿐 아니라 사과나 배 같은 가수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병해충이 지금 기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농가들이 속이 타들어갈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축산 농가와 달리 과수 농가는 폭우와 병해충에 더 취약합니다. 지난주 카눈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과수 농가의 이 낙과와 농경지 침수 등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컸는데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폭염으로 인해 이 고온 다습한 좀 기상 날씨가 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해충이 또 기승을 또 부리기도 했고요. 특히 과수에 치명적인 이 탄저병이나 과수 화상병 같은 것들이 올해에는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좀 폭염과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과수 수확량이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추석을 맞이해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교권 침해 사례는 어떤지,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정성환 전라북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욱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장, 장세희 참교육 학부모회 전북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 18일에 발생한 서울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했다며 각종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신 세 분의 패널들 현장에 계시고 또 학부형이시니까 교권 침해의 심각성,
현 주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욱진 지부장님. 우리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3만 명, 4만 명, 5만 명 선생님들이 서울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남일 같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악성 민원인 때문에 잠 못 잤던 경험들, 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동료들을 봤을 때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더 나아가서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집회에서 생존권을 요구한다고 하는 구호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서희초뿐만 아니라 또 호원초등학교에서 6개월 차이를 두고 두 분의 안타까운 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한 것도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정성환 과장님. 예. 그 중고등학교에서는 모욕과 때론 폭행이 있어도 교사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자녀 지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넘어 어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특히 저경력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육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 민원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에 대한 법적 수단은 미비했고, 악성 민원을 대하는 학교 내 시스템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이 교사는 때로는 학생 인권 침해나 아동학대 당사자로 몰리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 쌓여서 서희초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교권 침해를 바라보는 책임 있는 교육 당사자들의 상황 인식 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절절한 외침에 교직사회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내놔야 할 절체절명의 어떤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세희 회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이십니까? 저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잖아요. 교원의 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직무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권한을 침해하는 일과 교사가 인간으로서 인권 침해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교권이라고 하는, 즉 교사가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척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사는 이제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이유로 이 생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우리나라 주입식 경쟁 강화 교육에서 성장을 했고, 그 결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다들 조금씩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의 민주화 역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상 교사가 약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교사의 인권, 이거는 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온전한 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권과 노동, 삼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법 개정도 사실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구하는 현장에서는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사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려면 시민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기본적인 시민권인 정치 참여권과 저는 노동 상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는 없고 책임만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논의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송욱진 지부장님. 자, 교권이 무너졌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권 침해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지요. 자,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 세 분 모두 발언에서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자,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좀 예전과는 다르게 교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데요. 지금 이제 한편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줄었고, 그런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제 학교에 나오면서 갖가지 문제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즉 아동학대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선생님들로부터 볼멘 소리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교권 침해는 여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성환 과장님, 전라북도의 교권 침해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심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교육청에 보고된 학교 심의 건수 현황을 보면 코로나 때 잠시 감소하다가 재작년에는 매년 100건씩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107건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상별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다음에 그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 교권부를 통해서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나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가능하지만 해당 학부모에게는 마땅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좀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심의위원회는 단심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사라든지 학부모가 또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예. 재회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이루어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 심판 등을 통해서 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 지부장님,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생겨서 지금 검은 리본을 또 폐용하고 계시고 해마다 매주 상경을 해서 서울 집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주 진행하고 있는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가 아동복지법 또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요구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과 이 학칙에서 보호하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면책권으로 부여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아동학대 신고가 지자체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사에서부터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례 판단까지 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 면책권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도교육청에 별도로 이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조사부터 또 추후의 사례 판단까지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만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서 위축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추가로 이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장 중심의 온라인으로 단일한 민원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교조 또 전북지부의 수장으로서 이 노조 활동의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송욱정 지부장님 혹시 주변에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혹시 교사들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까? 네, 어쨌든 많이 제가 선생님들을 상담하고 있고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에 안 보냈다며 또 우리 아이는 앞에 앉고 싶은데 왜 계속 뒤에만 앉히냐며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취중에 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감정풀이하는 학부모님, 또 더 나아가서 왜 우리 선생님은 다른 반과 다르게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좀 이렇게 호통치시는 부모님들도 좀 다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아이의 얘기 들으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선생님에게 묻기도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교사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학부모님들이 반에 한두 명은 있고요. 사실 비율로 보면 적은 숫자나 어찌 보면 교사들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게 될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빠르게 마련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아동학대법에 정서 학대란 조항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난감해하고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상습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뭐 선생님들이 뭐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혼자 뭐 이 문제를 끙끙 안고 있다가 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있고 또 극단의 선택을 해야만은 이런 또 개탄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는데 자, 일선 교사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건 각종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이 상황을 당하게 되면 자력으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은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과정이 몹시 피폐해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집중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교육력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열정까지도 식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교사들끼리 또는 이제 상급 기관이 뭐 교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뭐 사회적인 이런 구조가 시스템이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교사 면담을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희 회장님, 자,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조치들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실효성이 정말 있기를 바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말하자면 악성 민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학교에 이렇게 예약을 걸고 여기 와서 상담을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오히려 건강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이 될 것 같고 저는 학부모가 민원을 넣을 때는 개별 학부모가 개별 선생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학부모의 민원은 학부모회라고 하는 공적 어떤 조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학부모 회장이 학교에다 요청하는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다 요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지 부장께서는 또 어째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전해지는 폭언이라든지 또 심적 압박감이 지나치게 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교사로서의 자괴감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으려면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원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체계는 아마도 교사가 지기보다는 학교장의 일원화된 단일화된 시스템을 거치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민원인으로서 이 합리적인 민원인지에 대한 거치는 과정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무엇이 됐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학교에 안착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 과장님,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처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 제시는 뭐 꾸준히 지금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자, 전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상습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또 예방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동안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은 뭐 전화나 문자,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이미 교원 안심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2학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으로 첫째 교원 안심 서비스를 도내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요. 녹화, 녹음 기능이 구비된 민원 상담실도 9월 이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 예약 서비스도 이제 도입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학부모 민원 대응 매뉴얼이나 학교 내 민원 전담팀 같은 운영 대책들은 어떤 교육부의 향후 구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추후 저희 도 차원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하는 분도 필요하겠지만 또 문화로서 학생 대상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교육,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 존중하는 캠페인도 동시에 펼침으로써 좀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자
그런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민주시민교육과장의 직책으로서 또 전북교육인권센터 또 책임을 맡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센터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주관으로 시민사회단체나 교원단체, 현장 교원들이 중심된 교육활동 보호협의체를 꾸려서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논의 중에 있고요. 8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나 어떤 악성 민원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느냐 마느냐인데 기록을 해서 그 가해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좀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장세희 회장님 예. 뭐 이런 뭐 제도 이런 규정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면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학교가 완전히 법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폭법을 보면 알아요. 학폭법에 가다가 이렇게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심 확률이 확 올라갔잖아요. 절대 불복하지 않아요. 학부모도 학생도 생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 것 같아요. 더 심해지지 이것 때문에 뭐 덜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각자 변호사 선임하고 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장세희 회장님과 좀 비슷한데요. 실제 이렇게 학생들의 잘못을 생기부에 기록하면 문제 행동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봤고 2011년도 당시 이 학교 폭력이 학교를 거의 붕괴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슈가 됐을 때도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장관이 이 학교 폭력의 이력을 생기부에 기록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차트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당시 2012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2020년까지 무려 5배, 6배가 넘는 이 신고 건수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해당 학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소송을 걸어서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들이 겪었고요. 이번에 이 교권 침해의 사실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 역시나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교권 침해했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하기에는 대학 입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좋은 변호사 사서 우리 아이는 교권 침해한 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그 소송의 대상은 교사와 또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 교권 보호라고 하는 대책들이 다시금 교권을 악화시키고 또 침해시키고 선생님들을 그 과정에서 다시금 또 만신창이로 끌어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즉시 이 정부 당국에서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절대 이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 자, 교육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교육부는 전학과 퇴학과 같은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검토 중인데요.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 자체가 대학 입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학 조치만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순간 학교는 어떤 불복 절차 대응의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고 학교 간의 어떤 쟁송의 장으로서 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소한 학교 생활기록 기재를 검토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소한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 이관을 전제로 그나마 논의가 되어야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쟁점이 있죠.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뭐 아예 폐지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사 인권도 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장세희 회장님,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좀 여러 가지로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일 같아요. 인권이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은 올라가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용주가 기업하기 힘드니까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자 뭐 이런 말은 못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이 훨씬 더 교권으로 신고당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훨씬 더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프로 이미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반 상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함께 좀 상향 평준화를 해야지 뭐 학생 인권 없애가지고 하향 평준화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벌당하지 않은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역사를 회귀하는 일은 좀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송 지부장께서도 한 말씀하시죠. 네, 이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과연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냐?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그다음에 이런 그 학부모님들의 감정적인 민원들을 고스란히 교사가 받아서 진행해야 될 노출된 상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 과장님,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제 지난 4월 학생 인권 조례 외에 이제 교육 인권 조례를 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을 뭐 교원까지는 확대했습니다만은 또 뭐 교원들의 전폭적인 뭐 지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개정 계획까지는 가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참에 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서 뭐 전라북도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뭐 예상될 수는 있겠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두 분 말씀대로 학생 인권은 인권대로, 교사의 교권은 교권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로 제4조 책임과 의무를 보면은 학생은 교원, 학생 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나 지금이나 과연 그 책임지게 하는 법령이 과연 충분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 역시 만약에 개정하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어떤 의무를 강화한다라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의 합숙권을 보호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는 그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은 학생인권 조례 제2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내 교원 단체나 학부모, 그다음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용을 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세희 회장님, 교권 확립과 회복을 위해서는 뭐 제도나 법령보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을 또 교사를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학부모들의 어떤 역할 또는 그 마음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개별 학부모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적 또는 도덕적 훈계는 굉장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제도권 내에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민주주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교 자치인데요. 학생은 학생회가 있고 교사는 교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는 학부모회가 있어서 이런 조직들이 잘 돌아가면서 자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 자치 역량을 키우는 건 역시 저는 교육당국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봐요. 각 지역 교육청마다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학부모 지원센터가 이제 문화센터 역할 좀 그만하고 이런 학부모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좀 도와주셔서 학부모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곧 교권을 확립하는 것에도 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송 지부장님, 정부가 조만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좀 전에 우리 정 과장께서 말씀하신 고시와는 별도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 발표 안에 우리 교사들이 바라는 또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교육부에서 고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여 동안 그 땡볕에 폭우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외친 것에 대한
대답치고는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시 내용에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중에 물건을 던진다거나 친구를 때린다거나 또는 교사를 때린다고 했을 때 상황상 즉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리를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 없이 그냥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 분리 조치를 해도 뭐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인은 해줬으나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누가 할 건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빠진 채로 되어 있고요. 추후에 8월 말에 이제 대책을 좀 발표할 때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분리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명시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그 자체로 끝날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시 학급으로 돌아오면 그런 문제는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리하고 난 다음에 학생을 누가 상담할 건지, 그다음에 상담했으면 그 내용을 보호자를 불러서 상담 내용을 알리고 또 학생을 인계하고, 또 학생이 치료가 필요하면 그 학생을 전문적인 집단 통해서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급기야 이런 시스템을 거부하는 학부모한테는 과태료를 부여해야 한다든지 또는 형사 고발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 대책에 충분히 좀 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 과장님. 자, 교권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또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지, 우리 정 과장님께서도 뭐 전에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자, 그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게 이제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국회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이 사실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교육 활동 침해 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뭐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교원지휘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개정이 선제적으로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어떤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의식 회복과 학교와 학부모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세희 회장님께서는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자꾸 일벌백계로 가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민주화가 가장 시급하고요. 그리고 교사의 정말로 진정한 인권, 교사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앞서도 말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인 정치 참여권과 노동 상권이 난 선생님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러한 권리 보장이 먼저 되어야지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사원 과장님. 자, 초중고 학교급의 교권은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도 교권 보호에 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일반 학교와 달리 분명히 유치원과 특수학교만의 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운영 중인 교육활동 보호협의체에 유치원과 특수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별도로 또 해당 과에 요청을 해서 그 해당 그 유치원은 유치원별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별로 지금 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간제 교원 역시 우리 청이 마련 중인 이 보호 대책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학교 형태를 불문하고 문제 학생 지도의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 이런 업무는 이제는 교사로부터 과감히 좀 저는 분리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생활교육을 전담하는 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생활교육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위 생활교육 전문 교사제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대규모 학교에 배치하고, 또 특수학교는 행동중재 전문가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도입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패널들께서 오늘 언급하신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희 회장님부터요. 그 교권 침해를 얘기할 때 자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과의 이렇게 우리끼리 자꾸 싸움을 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한두 명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이런 모든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옥진 지부장님. 네, 일단은 단순하게 현안을 넘어서서 더 크게 우리 교사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한계, 또 시민으로서의 한계를 꼬집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뭐 흔히들 나오지 않습니까? 비단 이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각 교육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말 같은데요. 솔직히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들어서 더더욱 우리 교사들이 우리 보호자님에게 갖는 마음의 벽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결국은 상호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려면 말씀드렸던 제도적 여건들이 반드시 보장이 되고 또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만이 실제 다른 걱정 없이 오롯이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의 열정, 나의 헌신을 좀 교실 속에서 학교에서 좀 다 바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누구든 저는 다시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좀 학부모님들도 많이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성환 과장님. 예. 이제라도 도내 교원들이 교육 활동을 보장받고 교권 침해에 외롭게 홀로 맞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 교육 현장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시는 선후배, 그다음에 동료 교원들의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열띤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교육부의 일부 해법은 몇 해 전에 발표된 것과 유사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교권을 보장해달라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교육당국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